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서양 철학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죽음을 전후로 해서 이제 고대의 어떤 그 세계와 고대의 세계는 종언을 구하고 중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인물의 이 활동과 죽음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고대와 중세를 가름하는 하나의 어떤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430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430년에 세상을 떠나던 그 당시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주교로 있던 그 북아프리카 히포 교구는 반달족의 침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반달족들이 히포성을 포위하고 히포성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상황 속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430년 반달족의 침공으로 히포가 무너지는 그 상황을 목도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 반달족이라는 것은 게르만족의 한 갈래지요. 그래서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죽음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고대 세계와 중세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랄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 시대의 마지막 사상가이면서 중세의 첫 번째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죽음과 더불어 이제 고대 문화, 고대 시대의 문화의 쇠퇴와 그리고 그 쇠퇴 가운데서 로마 제국의 최후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보에티우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 문화의 쇠퇴에 관해서 그 과정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지중해 연안을 통일하여 대제국을 이루어서 강성한 국력을 가지셨던 로마 제국은 정말로 그 위세와 어떤 힘에 있어서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로마가 제국을 통일하면서 대대적인 정복 전쟁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노예나 전리품의 수급은 줄어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제국을 통일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의 큰 정복 전쟁은 없었기 때문에 노예나 전리품의 수급은 줄어들었던 반면에 거대한 제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복한 도시에 로마 군단을 주둔시켜야만 했기에 엄청난 국방비와 군량비가 소비되었고 제국 전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엄청난 유지비가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마가 여러 지역을 정벌하고 거대한 영토를 확보했습니다만, 여러분 그 제국이라는 것이 정복이 다가 아니거든요. 정복하고 나서 이제 그 뒤가 더 문제인 거죠. 유지비가 엄청나게 든단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뭐 정벌을 하고 그곳을 그냥 둔다고 해서 그것이 뭡니까? 그 제국의 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 그 제국의 군단이 주둔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 질서를 유지하고 로마의 속령 내지는 속국 내 속지로서 그 로마의 그 로마 제국의 어떤 영토 안에 있는 하나의 어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영토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어떤 그 유지비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그 뒷받침이 안 되면 제국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로마 군단을 그 정복한 도시에 주둔시켜야만 했고, 그로 인하여 엄청난 국방비와 군 유지비, 그 국방비와 이제 군량비가 소비되면서 제국 전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떤 그 재정적인 부담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로마 제국은 세월을 거듭할수록 경제적인 쇠퇴로 인하여 점점 재정 위기 상황으로 몰려갔던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로마 제국의 사회 분열은 과속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이 쇠퇴의 일로를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게르만족의 침공을 받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있던 히포 교구를 침공했던 이 반달족도 게르만족의 한 갈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게르만족이 이제 그 로마 제국으로 침공에 들어오면서 로마 제국의 그 멸망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이 게르만족이 그 로마 제국으로 침공하게 된 원인은 게르만족이 훈족이라는 중앙아시아에서 바로 했던 기마민족인 훈족의 공격을 받게 되고, 이 훈족의 공격을 피하여 게르만 민족은 민족 대이동을 하면서 로마 제국의 영토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의 영토 안으로 들어오게 된, 침공하게 된 원인은 근본적으로 훈족이 게르만족을 공격했던 것이죠. 그 훈족의 공격을 피해서 그들은 민족 대이동을 하면서 로마 제국 국경으로 넘어오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원래 이 게르만족은 대단히 호전적인 민족이었죠. 그래서 이 호전적인 게르만족의 이 어떤 민족성을 간파했던 그 로마의 집정관 가이우스 율리우스 체사르 내지는 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르 내지는 가이사르는 로마 제국의 기름진 땅을 찾아서 침입하는 게르만족들을 공격해서 로마 제국 국경 밖으로 내쫓거나 라인강과 다뉴브강을 경계로 정하고 그 각 지역에 성을 쌓아서 게르만족의 침공을 막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 로마 제국의 말기에 들어와서 징병할 수 있는 군인의 수가 줄어들고 시민 정신도 해이하게 되자 넓은 제국의 영역을 지키기 위하여 게르만족들을 용병으로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가이사르가 그 국경을 넘어오는 그 게르만족을 군사적 무력으로 밖으로 내쫓았는데, 로마 제국의 말기에 오게 되면 이제 로마 제국 자체 내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징병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제 군인의 수가 줄어들면서 우리가 로마인이다라는 어떤 로마의 시민 정신도 어떤 해이해지고 희석화되었을 때, 그 로마 제국의 국경을 유지하고 수비하기 위하여 내쫓았던 그 용맹하고 사나운 게르만족을 용병으로 고용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 게르만족 용병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게르만족은 큰 세력을 이루어서 로마 제국 내에 상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갔던 로마 제국은 게르만족 용병들에게 약속한 급여를, 즉 월급 내지 급여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불만을 품었던 게르만 용병들은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가 함락되게 되면서 로마 제국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르만족의 여러 부족이 서로 경쟁하면서 로마 제국이 여러 도시를 침공하는 가운데서 결국은 AD 476년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 문화가 쇠퇴하고 고대 서구 문명이 쇠퇴하고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바로 게르만족의 민족 대이동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게르만족은 로마 제국을 분할해서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게르만 민족의 대부분은 로마 제국을 정복한 후 기독교,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지속적으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로마 제국을 침공하여 로마 제국을 분할 통치한 게르만 민족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사실 이 게르만 민족이 문화 민족 내지는 문명 민족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전에 이 게르만족을 가리키는 하나의 용어가 바바리안이라고 해서 야만족이라고 그랬죠. 이 야만족이 이제 문화 민족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그 공헌하게 된 사태는 결국은 로마 제국을 그들이 접수하고 그 속에서 그 로마의 국교였던 기독교로 그들이 개종하면서 기독교 안에 집약되어져 있는 찬란한 그리스 로마의 사상과 문화와 이념을 수용하면서
그들은 비로소 문명화되고 문화화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기독교는 로마 제국, 즉 기독교의 국가 내지 기독교의 제국인 로마 제국의 어떤 몰락에도 불구하고, 즉 멸망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독교는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금속 세공이나 모직 기술과 같은 일부 실용적인 기술만 있었을 뿐 학문이 일천하고 문화가 저차원적이었던 게르만 민족이 로마 제국을 장악함으로써 5세기 이후에 서구 문화는 급속하게 몰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문화가 없는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면, 문화가 없는 민족은 지배를 하는 문화가 없는 민족은 뭔가 그저 피지배 지역, 정복한 지역의 찬란한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문화민족이 됩니다마는 그 지역의 문화는 피폐해져 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몽골 제국도 그런 거 아닙니까? 몽골 제국이 그 몽골 초원지에서 바로 해서 징기스칸이 정벌을 하고, 결국은 이 몽골 제국이 그 중국의 그 본토 내지는 중원을 지배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워진 나라가 뭡니까? 원제국이죠, 원제국. 원제국은 평원에서, 목초지 평원에서 중원으로 밀고 들어가서 제국을 세웠지만, 그곳에서 뭡니까?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곳에서 뭡니까? 민족이 어떻게 되죠? 민족적인 어떤 그 강성함이 급속도로 약화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원래 그 기마민족 내지는 그 유목민들은 그 한 지역에 고착해서 농사를 짓고 사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란한 문화와 문명은 농사를 짓고 그 강을 배경으로 비옥한 평야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그러한 어떤 그 조건 속에서 찬란한 문화와 문명이 꼽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마민족이라는 것은 척박한 어떤 자연 현실 가운데서 목초지를 따라서 이제 유목하면서 살아가는 민족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목민의 생명은 그런 어떤 끊임없이 기동성을 가지고 목초지를 찾아서 그 척박한 뭡니까? 광야 내지는 평원을 휘젓고 다녀야 그들의 이제 유목민다운 기상과 어떤 그 생명력과 기질이 나오는 건데, 그 이제 뭐 중원에 가서 그 황하 문명의 비옥한 어떤 그 지역에서 그 한족들의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접했던 그 유목민들은 더 이상 유목민의 영성과 기질이 상실되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이 유목민으로서의 기상과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가졌던 어떤 전투력과 어떤 그 기상과 능력이 증발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족화되는 거죠. 그것은 곧 뭡니까? 이 몽골 민족의 뭐를 의미하는 거죠? 쇠락 내지는 멸절을 의미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한족에게 있어서는 재앙이었던 거죠. 원나라의 지배 시기는. 그러나 원나라, 즉 몽골족에게 있어서는 한족의 찬란한 문화가 그들을 문명화시키는데 일조를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을 장악함으로써 5세기 이후에 서구 문화는 급속하게 몰락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비록 그로 인하여 게르만족이 문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몰락의 사태, 서구 문화의 몰락의 사태가 발생하게 됐던 겁니다. 여전히 로마 문화의 잔재가 남아 있었던 5세기를 지나서 6세기부터 약 300년 동안 몰락한 로마 제국의 영역 내에서 학문, 즉 철학과 문화의 발전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었고, 로마 제국이 통치했던 지중해 연안과 서유럽 전체는 문화와 학문, 즉 문화와 학문, 철학으로 대변되는 학문의 칠흑 같은 암흑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300년 동안,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을 접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게 5세기 후반기에 발생하고 6세기부터 진행되었던 한 300년 동안 이 서유럽의 전체는 문화 내지는 문명 내지는 학문의 암흑기로 돌입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학문과 문화의 암흑기에 어둠을 밝히는 마지막 지성 내지는 철학자가 있었다면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보에티우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최후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보에티우스인데 이 보에티우스는 실로 로마 제국 철학의 역사에서 마지막 불꽃을 사르고 갔던 최후의 철학자였고 지성인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보에티우스 사후에 스콜라 철학이 태동할 때까지 서양 철학사에서 아우구스티누스에 견줄 만한 특출한 인물은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에티우스 사후에 한 300년 동안 스콜라 철학이 등장하기 직전까지 그 서유럽의 문화는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고대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며 중세의 첫 번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견줄 만한 특출한 인물은 눈을 닫고 찾아봐야 봐도 그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멸망과 더불어 로마 제국의 이 암흑기, 로마 제국의 암흑기 멸망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로마 제국의 어떤 최후의 철학자라고 한다면 그가 바로 보에티우스 내지 보에티우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보에티우스는 480년경에 로마의 명문 가문이었던 아니키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헬라스 철학, 즉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예술을 강범위하게 공부했던 인물이지요. 그래서 보에티우스는 동고트족, 당시 동고트족의 왕이었던 테오도리쿠스 치하에서 중요한 관직을 두루 지내면서 그리스 철학 사상을 정치의 영역에 적용해서 선정을 베풀고자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했던 것입니다. 보에티우스는 항상 정의, 그죠? 정의를 강조했고 유스투스 라틴 말로 독일말 게리티카이트 정의죠. 헬라스 말로는 디카이오슈네 정의를 강조했고 불의에 대해서 엄격한 입장을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보에티우스는 주변의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많은 적들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의로운 사람이요 적들을 많이 만듭니다. 여러분 그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요. 이 정의로움은요 좋을 것 같죠. 정의로운 사람의 일생은 동서양의 역사에 있어서 고달프고 힘든 역경이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목도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정의를 말하고 진실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시대의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힘든 삶을 영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인물이 보에티우스였다고 할 수가 있죠. 보에티우스는 정치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도 동시에 철학 연구에 몰두했는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 전체를 라틴어로 번역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계획은 보에티우스 자신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보에티우스는 자신의 정치적 적절의 거짓 고발로 인해서 반역죄로 몰려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고 이탈리아 북부에 소재한 파비아라는 도시에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처형됨으로써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보에티우스의 학문적 업적을 조금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고전 그리스어로 저술되어 있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체 작품을 라틴어로 번역하고자 했던 보에티우스의 야심찬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에티우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일부 작품들과 다른 그리스 철학자들의 일부 작품들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주석, 즉 해설함으로써 300년 뒤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기초하여 등장하게 될 스콜라 철학을 예비하는 예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위대한 시대가 오기 전에는 그것을 예비하는 예언자적 선각자가 있기 마련이지요. 뭐 예를 들면 기독교도 예수라는 걸출한 그죠 그 뭡니까 위대한 메시아 내지는 위대한 스승이 오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내지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례자 요한 자신은 자기를 가리켜서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왜? 자기에 뒤에 오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나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규정하고 자신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위대한 인물이 오기 전에 내지는 위대한 사조와 사상이 오기 전에 그것을 예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보에티우스야말로 300년 뒤에 자신의 사후 300년 뒤에 도래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기초한 스콜라 철학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선각자 내지는 연자적인 지식인으로서 활동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죠. 보에티우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저서의 일부분인 범주론, 그죠? 범주론과 명제론과 그리고 포르피리오스라는 철학자의 범주론 입문에 대한 번역과 주해서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보에티우스가 라틴어로 번역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은 13세기 이전까지의 중세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유일한 참고 자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에티우스의 라틴어로 번역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과 그가 남긴 주해서들은 13세기 중세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공부할 때 옆에 놓고 참고서로 보았던 그 유일한 참고 문헌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보에티우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중세 철학에 도입했던 최초의 인물이며 그런 점에서 보에티우스 사후 300년 뒤에 등장할 스콜라 철학을 예비했던 선각자적인 인물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보에티우스의 어떤 사상 중에 어떤 중세 스콜라 철학에 굉장히 어떤 영향을 주었고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 강력한 디베이트, 토론, 논쟁을 형성시켰던 그 사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편자에 대한 보에티우스의 생각이죠.